컴퓨터 네트워크 기초 TCP/IP 4계층 중에서 인터넷 계층과 네트워크 계층편 살펴보겠습니다. 학습 내용은요, 인터넷 레이어와 네트워크 어세스 레이어의 특징 살펴보는 거고요. IP 버전 4와 IP 버전 6 프로토콜, 그 다음에 ICMP라는 것과 ARP 프로토콜, 이 내용을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이후에 좀 사용할 실습 환경 등을 또 함께 추가로 구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핵심은 논리적인 주소, 논리적인 IP 주소로 호스트 간 데이터를 주고받을 수 있게 하는 IP 버전 4 이것과 IP 프로토콜과 그 다음에 이것을 보조하기 위한 ICMP, 그 다음에 ARP 프로토콜, 요것에 대해서 기본적인 구조와 동작 방식을 이해하시는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또한 우리가 네트워크를 공부하는 이유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네트워크라는 이 기술 또 인프라 자체가 중요한 것도 당연히 있지만 이런 것을 운영할 때 현업에서 문제가 생기면 어떤 게 문제지? 어느 부분 때문에 네트워크가 안 되는 건가? 라는 것을 원인을 발견해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는 우리 요즘에 보안도 많이 얘기하고 있잖아요. 네트워크는 또 정보 보안과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인 겁니다. 왜냐하면 그게 공격이 되던 모의 해킹이 되던 또 취약점이라는 것을 점검을 하던 공격을 방해하는 거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들이 많이 있잖아요. 따라서 우리가 학습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론적인 것뿐만 아니라 다양한 부분의 기반 지식으로 사용될 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시고요. 조금 여러 가지 새로운 용어들이 나오더라도 조금 복잡해 보이시더라도 잘 한번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학습 목표, 당연히 인터넷 레이어와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의 주요 특징, 어떤 역할을 하는구나 라는 거 볼 거고요. IP 버전 4는 조금 더 관심을 갖고 봐야 되고 IP 버전 6는 간단한 특징 정도를 볼 겁니다. ICMP 프로토콜, 우리가 핀과 같은 명령어를 리눅스나 윈도우 등에서 많이 사용하기 때문에 왜 사용하는지, 대표적인 명령이 있는지, 뭐가 있는지 이런 것들 이해하고 또 사용해 보시는 게 목표고요. ARP 프로토콜은 또 우리가 직접 피부에 와닿진 않을지 몰라도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동작상에서는 무척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 특징을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다. 이걸 또 학습 목표로 삼아봤습니다. 그리고 환경 구성해야겠죠. 와이어샤크라는 도구 설치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네트워크에 어떠한 데이터들이 오고 가는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몇 가지 기술 요소들을 활용했을 때에 실제 어떠한 방식으로 네트워크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구성이 되고 동작을 하는지 이런 것들을 살펴볼 수 있는 환경을 구성할 수 있다. 이것이 학습 목표가 되겠습니다. 이제 순서대로 내용 보겠습니다. 인터넷 레이어와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의 특징을 보겠습니다. 자, 위치는요, 우리가 이전 차수에서 봤던 트랜스포트 계층과, 그쵸? 그 트랜스포트 계층 밑에서 인터넷 계층과 네트워크 인터페이스가,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으로 함께 구성이 되어 있어서 상위 레이어에서 요청한 것들을 전송하는 그러한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인터넷 계층은요, 논리적인 주소인 IP 주소를 이용을 해서 호스트까지 데이터가 잘 갈 수 있도록 중계해주고 제어하는 기능들이 들어가 있습니다. 따라서 IP 계층에 위치하고 있는 프로토콜은 상대적으로 더 많습니다. TCP 쪽은 UDP, TCP 정도만을 살펴봤다면 인터넷 계층에는요, IP 당연히 있는 거고요. ICMP 있는 거고요. 뒤에 가면은 IGMP, OSPF와 같은 여러 가지 알고리즘, 루틴 이런 것들이 많이 들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있어야 동작을 하는 거니까요.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우리 집에 PC가 있어요. 그리고 우리는 저기 멀리 떨어져 있는 구글과 통신을 해요. 그리고 우리는 구글의 IP를 알고 있어요. 그래서 구글의 IP 주소를 가지고 연결을 하면 인터넷 연결이 돼서 구글과 연결돼서 서비스를 쓸 수 있어요. 그런데 구글과 우리 사이에는 선이 하나가 딱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장치들이 위치하고 이 다양한 장치들이 우리가 요청하는 것들을 중개해 줌으로써 구글까지 가는 거란 말이에요. 이 전체적인 것을 복잡하게 관리해줘야 우리는
내 PC가 구글과 IP로 통신할 수 있다. IP 주소로 통신할 수 있다가 되는 거고, 이 각각의 중앙에 위치한 장치들은 뭐 라우터라고도 불리는데, IP 주소를 확인해서 어느 곳으로 보내야 구글까지 갈 수 있는지 이런 거 관리하고 기억하고 제어해줘야 된다는 겁니다. 따라서 상대적으로 다양한 프로토콜들이 인터넷 계층에 모여 있다. 이렇게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또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은 어떤 의미냐면요. 얘는 물리 계층이라고도 하는데요. 실제로 IP 주소를 가지고 통신하지만 우리 네트워크 있죠, 네트워크. 자, 이것도 이렇게 보겠습니다. 이렇게 있으면 이 PC예요, PC. PC고 여기는 우리가 IP 주소를 가지고 통신한다고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떻게 통신하는 거죠, 지금? 네트워크 카드 통해 가지고 통신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이 계층에서 어떻게 다루냐, 이 계층에서 어떠한 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냐, 이것을 정의하고 관리하고 있는 게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이라고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됐죠? 그래서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도 표시가 돼 있는 거죠. 자, 요 정도의 흐름의 내용들과 위치와 역할을 갖고 관련된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인터넷 레이어의 특징, OSI 7 레이어의 3계층에 해당한다. 어드레싱, 논리적인 주소를 이용한 논리적인 IP 주소를 이용한 어드레싱, 상대방의 주소, 어디로 가면은 상대방 호스트랑 연결될 수 있다. 요거. 라우팅, 어떠한 방식으로 중계가 되고 전달이 돼야 상대방까지 갈 수 있냐. 내가 타겟팅한 그 논리적인 주소를 갖고 있는 호스트까지 어떻게 갈 수 있냐. 라우팅, 이런 기능들을 담당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호스트 간의 데이터 전송을 중심으로 담당하죠. 그렇죠? 우리가 이전에 봤던 트랜스포트, TCP랑 IP는 포트라는 것을 이용을 해가지고 어플리케이션 간의 데이터가 어떻게 오고 가지라는 걸 고민했다면 인터넷 레이어는 바로 그 밑에서 호스트 간의 논리적인 주소인 IP를 가지고 어떻게 데이터를 보낼 것이냐 이거 고민한다는 겁니다. 또 재미있는 내용이 있습니다. 베스트 에포트 방식이래요. 얘는 뭐냐면요.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우리 저기 먼 곳에 구글이 있습니다. 구글까지 우리 데이터가 잘 갈 수 있을까요? 예, 일상적으로 잘 가겠죠. 근데 정확히 말하면 모른다가 맞을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1대1로 전기선을 하나로 딱 묶어놓은 건 아니잖아요. 다양한 장치들, 라우터와 같은 장치들이 IP 주소를 보고 전달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에 라우터가 망가졌을 수도 있고 또 극단적으로는 구글 서버가 다운돼서 동작하지 않을 수도 있잖아요. 나는 모르는 상태에서 IP 주소로 연결을 요청하는 거잖아요, 지금. 그쵸? IP 주소로 통신을 요청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쵸? 따라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내가 최대한 노력해서 연결해 줄 건데 100% 보장할 수는 없어. 그게 베스트 에포트, 최대한 노력하겠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 좀 심란하죠. 왜냐하면 나는 정확히 갈 수 있는지 안 갔는지 네트워크 구간에 문제가 있는지 없는지 이런 거 알아야 되는데 그래야 우리가 통신을 관리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등장한 게 ICMP, 컨트롤 프로토콜 이런 게 등장한 겁니다. 따라서 IP 주소, 그 다음에 ICMP, 그 다음에 그룹을 관리하는 IGMP 이런 프로토콜들이 나오는 거고요. 당연히 라우트 레벨, 우리가 있는 우리 사무실과 같은 영역이 아니라 우리 집 같은 영역이 아니라 그 뒤에서 동작하는 라우터가 동작하는 영역도 당연히 있는 거고요. ARP 프로토콜. 자, 다시 이전으로 가보겠습니다. 우리는 익숙한 IP 주소를 사용하겠지만 실제 데이터가 오고 갈 때는 맥 주소라는 게 필요하거든요. 네트워크 액세스 계층,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아직 맥 주소 이렇게 좀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지만 그죠? 그래서 그 얘기는 내 IP 주소가 어떠한 맥 주소로 연결이 돼서 변환이 돼서 사용되어야 되는지를 또 관리해 줘야 되거든요. 이럴 때 사용하는 프로토콜인 ARP 프로토콜 이런 것들이 모여 있다라는 겁니다. 예. 자, 계속 보겠습니다. 하나하나가 조금은 생소하실 수도 있고요. 특히 ARP 이런 것들은 조금 처음 들으신다 그러면 어려움을 느끼실 수도 있는데요. 한번 잘 들어봐 주시고요. 이런 것들이 계층적으로 동작해서 우리가 사용하는 인터넷이라는 것이 통신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한번 이 기회에 쫙 한번 정리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의 특징, 맨 하위 레벨이죠. OSI 7 레이어의 1계층, 2계층에 해당이 된다. 네트워크 매체, 네트워크 카드 말하는 거예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도 불립니다. 데이터 송수신을 담당한다. 그리고 우리한테 그나마 익숙할 수 있는 맥 주소라는 게 있다.
라는 거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IP 버전 4와 IP 버전 6 프로토콜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IP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 IP의 특징인 겁니다. 그쵸? 논리적인 주소인 IP 주소를 이용해서 인터넷 계층에서 데이터를 전송한다. 논리적인 주소라는 것은요, 변경될 수 있다, 변경할 수 있다,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예, 우리가 컴퓨터상에서 IP 주소라는 걸 세팅하게 되거든요. 그 논리적인 주소인 IP 주소를 이용해서 상대방까지 간다라는 겁니다. 그쵸? 당연히 데이터를 전송할 때 커다란 데이터를 한 번에 보낼 수 없고 패킷이라는 것을 나누어서 분할해서 보내고 받는 측에서는 병합돼야 될 겁니다. 요거는 TCP에서의 그 분할과는 또 다른 의미인 겁니다. 레이어가 다르기 때문에 책섬을 이용해서 데이터 오류도 점검합니다. TCP에서 말하는 책섬과는 또 다른 IP 레벨에서의 책섬인 겁니다. 각각의 계층은 나름대로 자신들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하려고 하는 거니까요. 또 이미 드렸듯이 IP 통신은 베스트 에포트 방식으로 동작한다. 따라서 100% 보장하지 않는다. 이 정도의 특징을 갖는다고 했습니다. 자, 우리 바로 IP 버전 4 헤더를 볼게요. 어떤 특징을 갖고 있는지. 먼저 맨 앞에 버전이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드릴 IP 버전 6도 있기 때문에 IP 버전 4인지 6인지 이 정도가 있고요. 당연히 가장 중요한 소스 주소와 데스티네이션 주소가 있습니다. 예, 발시는 쪽, 내가 보내는 쪽 주소가 있고 받는 측의 주소도 있어야 서로 통신할 수 있는 거잖아요. 주거니 받거니 할 수 있는 거잖아요. 자, 이 정도 봐주시고요. 여기 보시면 프래그먼트 옵셋, 요거는 뭐냐면요. 데이터를 분할해서 보냈으니까 도대체 어떠한 순서로 조립해야 될지 위치는 무엇인지 봐줘야 되잖아요. 그래서 프래그먼트 옵셋 이런 게 있다 정도가 되겠습니다. 책섬 당연히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게 time to live라는 게 있습니다. 영어로 약자로 그냥 TTL이라고 하는데요. 자, 요건 어떤 의미냐면요. 이렇게 생각해 보실게요. 여기에 우리 집에 PC가 있습니다. 여기에 구글이 있다고 해볼게요. 우리가 구글까지 데이터로 그 IP 통신을 한다고 하면 많은 장비들을 통과해서 갈 겁니다. 그쵸? 라우터라고 불리는 여러 개의 장비들을 통과해서 갈 거예요. 그리고 인터넷 프로토콜의 특징 중에 하나인 베스트 에포트 방식을 얘기하면서 잘 갈지 못 갈지는 사실은 모른다. 이런 얘기도 드렸었습니다. 그러면 이렇게 생각해 볼까요? 내가 IP 데이터를 이쪽 상대방까지 보내려고 하는데 도대체 얼마큼 노력을 해야 될까요? 막 10분, 20분. 그 다음에 그러니까 좀 과장되게 표현돼서 지구상에 있는 모든 라우터를 다 통과시킨 다음에 구글까지 가는지 안 가는지를 계속 해야 될까요? 이건 좀 말도 안 되죠. 너무 비약적인 얘기죠. TTL은 뭐냐면요. 내가 구글까지 데이터를 보내기 위해서 노력을 할 건데 이 라우터를 통과해서 갈 거란 말이에요. 라우터는 주소를 보고 어디로 보내야 구글까지 갈 수 있는지를 결정해줘서 그곳을 전달해주는 기능을 갖고 있는 장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TTL은요, 그 라우터를 몇 개까지 통과할 거냐, 몇 번까지 노력을 해볼 거고, 그 설정된 각까지 노력을 해봤는데도 구글까지 못 갔어. 그러면 타임아웃 처리하겠다. 예, 그냥 안 되는 걸 하겠다. 요 값을 설정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인터넷 프로토콜의 베스트 에포트와도 관계가 있기 때문에 타임 투 리브도 잠깐 언급을 드렸던 겁니다. 그래서 요 정도의 느낌이 있다 정도 살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IP 버전 6, 인터넷 프로토콜 버전 6의 특징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특징 정도만 볼게요. 원래 등장 변경의 가장 기본적인 게 128비트 주소 체계를 쓴다는 겁니다. 우리 IP 버전 4는요, 32비트 주소 체계예요. 그러다 보니까 할당할 수 있는 IP 주소의 개수가 상대적으로 좀 제약이 있습니다. 작겠죠. 굉장히 많은 IP 주소이지만 이미 우리는 IoT 시대에 살고 있기 때문에 모든 장비에 다 IP가 들어간다는 것을 전제하고 살고 있기 때문에 IP가 당연히 부족합니다. 따라서 조금 더 많은 폭의 주소를 부여해보자. 128비트 주소 체계를 써보자. 우리가 알고 있는 모든 장비에 IP를 부여해도 서비스를 할 수 있을 정도로 한번 풍부한 용량의 주소를 사용해보자. 그래서 등장한 게 128비트 주소 체계를 사용하는 IP 버전
6가 되겠습니다.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고요. 부가적으로 몇 개가 들어왔는데요. 가만히 보시면 이러한 기능이 들어오는 게 타당하다고도 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우리는 IoT라는 별도의 서비스도 고려해야 되고 또 보안이라는 별도의 것도 고민해야 되고 인터넷 통신이 발전하면서 또 뭐도 고민해야 되냐면요. 데이터를 많이 잘 보내야 될 텐데 또 데이터를 안전하게 보내야 될 텐데 또 내가 보내려고 하는 데이터 중에 특정한 부분은 조금 더 특별하게 관리해가지고 빨리 보내줘야 될 텐데 이걸 바꿔 말하면 전송 품질 이런 것들을 고민해야 될 건데 그런 내용들을 잘 녹여서 구성해 놓은 특징이 있다는 겁니다. 첫 번째, 호스트 주소를 자동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습니다. 네트워크에 접속하는 순간 자동으로 네트워크 주소를 할당받을 수 있습니다. 물론 IP 버전 4에도 DHCP 이런 내용들이 있는데 그거랑은 좀 결이 다른 얘기입니다. 서버가 단순히 어떤 그 주소를 할당해주는 서버뿐만 아니라 장비 레벨에서도 호스트 그 주소를 자동으로 설정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패킷 IP 버전은요 기본적으로 64KB로 그 패킷 제한이 있었는데 IP 버전 4에서는요 전보그램 옵션이라는 게 있어서 더 큰 패킷을 전송할 수 있다고 합니다. 효율적인 라우팅 또 상대적으로 IP 버전 6는요 그 헤더 구조가 상대적으로 좀 이렇게 간결하다고 그럴까 관리하기 좋은 형태로 고정이 돼 있어서 고속으로 빠르게 처리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특징도 갖고 있다고 합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라우팅 바꿔 말하면 컴퓨터 시스템이 처리하기에 조금 더 좋고 효율적인 구조로 돼 있다는 겁니다. 품질 및 보안, 플로우 레이블이라는 특징을 갖고 있어서 그러니까 내가 데이터를 보낼 건데 이 데이터는 어떤 식으로 처리할 거야 라는 것을 기술해 놓을 수 있는, 체크해 놓을 수 있는 플로우 레이블이 있어서 전체적으로 데이터를 차별적으로 관리해 줄 수도 있다. 예, 그런 내용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 특징이 있다 정도 체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후에 IP 버전 6 헤더가 있지만 요거는 한번 눈으로 이렇게 봐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소스 주소는 이렇게 있는 거죠. 있는 거고요. 여기 버전 있는 거고요. 플로 레이블이 정도가 있겠구나 정도로 간결히 봐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이제 ICMP와 ARP 프로토콜입니다. 특징 보시겠습니다. ICMP 프로토콜, 인터넷 컨트롤 메시지 프로토콜의 특징이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IP 통신의 제약사항을 보완하기 위해서 어떤 제약사항? IP 통신은 베스트 에포트 방식으로 동작하기 때문에 전송을 100% 신뢰할 수 없다. 따라서 별도의 방법으로 지금 내가 전송이 잘 될 수 있는 상태인가, 네트워크 상태의 장비 등은 문제가 없는가 이런 것을 점검하는 방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네트워크 장애, 라우터 등의 장비 오류 등의 상황에 대처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컨트롤하고 관리할 수 있는 게 필요하다는 겁니다. 이런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쵸? 따라서 다르게 표현하면 네트워크 통신 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 정보 등을 발견하고 송시 측 바꿔 말하면 필요한 곳에 전달해서 관리할 수 있게 하겠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등장한 게 ICMP 프로토콜이다. 그리고 ICMP 프로토콜은요. 목적에 따라 여러 개의 세부 종류, 세부 코드로 분리가 될 수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용은 여기 링크 달아드린 것에 들어있는데요. 우리가 가장 익숙하게 경험하고 사용하고 있는 게 ICMP 에코라는 건데요. 명령으로 따지면 핑이 되겠습니다. 핑. 우리 회사에서도 그렇고요. 이제 우리 IT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이런 표현을 많이 씁니다. 구글이랑 연결되는지 핑 때려봐. 인터넷 되는지 핑 때려봐.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핑 때려봐. 이 얘기 바꿔 말하면 리눅스나 윈도우에는요. 핑이라는 명령이 있고요. 핑이라는 명령은 상대방 호스트까지 IP로 통신이 될 수 있는지를 확인해 볼 수 있는 명령이에요. 근데 이 핑이라는 게 내부적으로요. ICMP 프로토콜로 동작하는 겁니다. ICMP 프로토콜에 보면은요. ICMP 에코라는 게 있어서 핑이라는 명령을 입력하면 상대방 호스트한테 ICMP 에코 리퀘스트 뭐라고 그럴까요? 좀 재밌게 표현하면 야호라고 보내는 겁니다. ICMP 에코 리퀘스트 그러면 수신 측은 리퀘스트를 받았으니까 ICMP 에코 리플라이 나 살아있어 이걸 보낸다는 거예요. 그 얘기는 바꿔 말하면 IP로 통신될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쵸? 요러한
ICMP 프로토콜의 에코 그것을 사용한 프로그램이 핑이라는 겁니다. 그쵸? 우리가 은연중에 ICMP를 이렇게 많이 사용하고 있었고 앞으로도 사용할 거라는 거죠. 그쵸? ICMP 헤더를 보겠습니다. 당연히 타입이 있고 코드가 있고요. 책선 정도가 있습니다. 요거 간결하니까 눈으로 한번 이렇게 봐주시고 넘어가겠습니다. ICMP는 우리 입장에서는요. 사실은 이 핑이라는 명령어와 트레이스 라우트 혹은 트레이서트라는 이 명령어가 조금 더 익숙할 수 있습니다. 핑 이미 얘기 드렸죠? 대상 시스템과 IP 통신을 가능한지 확인하는 거 ICMP 에코 리퀘스트 앤드 리스판스를 쓴다라는 겁니다. 근데 한 가지 주의할 부분은요. 특정 호스트 어떤 곳은요. IP 통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핑에 대한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거 설명해 놓은 거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안 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일상적으로는 핑을 알리면 응답이 와요. IP 통신이 되려면. 근데 이것도 이제 사실 보안 쪽과 좀 관계가 있을 수도 있는데 핑이라는 것에 요청을 한다라는 것 자체가 내가 살아있다라는 거, 내가 서비스가 운영 중이다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 상대방한테 알려줄 수 있다라는 것도 있고요. 또 하나 핑에 대한 요청이 너무 많이 받아버리면 이것도 서버 입장에서는 부하일 수도 있다라는 그런 어떤 내용 때문에 핑에 대한 응답을 막아놓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럴 경우에는 멀쩡하게 IP 통신이 가능함에도 불구하고 핑에 대한 응답, ICMP 에코 리퀘스트에 대한 리스판스 응답이 안 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따라서 핑에 대한 응답이 없다. ICMP 에코 리퀘스트에 대한 리플라이 응답이 없다. 그래도 IP 통신은 가능할 수 있다라는 것도 일단은 체크해 주셔도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트레이스 라우트 리눅스 윈도우에서는 트레이서트입니다. 이것은 뭐냐면요. 목적지까지 자 여기 다시 우리 집에 있는 PC고 여기 구글이라고 하겠습니다. IP 통신을 하게 되면 한 방에 가는 게 아니라 다양한 라우터 장치를 통해서 갈 거예요. 그쵸? 이 라우터를 어디를 거치고 가게 되는지 그 경로를 찍어주는 거, 그 경로를 표시해 주는 게 명령어가 있는데 리눅스에서는 트레이스 라우터고 윈도우에서는 트레이서트라는 겁니다. 똑같은 기능을 하는데 명령이 좀 달라요. 그래서 이렇게 명령을 입력하면 나온다라는 겁니다. 자, 이 정도도 함께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네트워크 이론도 중요하지만 실제 사용할 때 그 이론을 기반으로 해서 통신이 잘 되는 환경인지 또 문제가 있다면 어디가 문제인지 이런 것들을 파악하는 게 필요할 수 있으니까요. 계속 보겠습니다. ARP 프로토콜을 보겠습니다. ARP. IP 주소, 논리적인 주소인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 논리적인 IP 주소를 사용하지만 실제 통신은 맥 주소를 기반으로 한다. TCP/IP 4계층에 인터넷 계층도 있지만 네트워크 억세스 계층도 있다. 이 얘기인 겁니다. 변환해줘야 되는 겁니다.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가 무엇인지 파악을 해야 내부적으로 동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기서 내부적이라는 건 뭐냐면요. 실은 우리 어플리케이션을 사용하는 우리들, 그러니까 윈도우에서 웹브라우저를 사용하는 우리들 또는 만약에 우리가 프로그램을 개발한다고 해도 IP 주소까지 정도를 사용하는 우리 개발자들한테는 이 맥 주소라든지 ARP가 그렇게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눈에 바로 보이진 않거든요. 우리는 네이버닷컴, 구글닷컴 이것과 같은 도메인 네임을 이용하거나 뭐 10.0.7.8 이런 것과 같은 IP 주소를 이용해서 인터넷 통신을 하지 맥 주소를 다이렉트로 뭐 타이핑하거나 이럴 일은 많지 않거든요. 하지만 제가 내부적이라는 표현을 쓴 거는 그게 윈도우 시스템이라면 그게 맥이라는 운영체제라면 그게 리눅스라는 운영체제라면 내부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IP 주소가 우리가 통신하고자 하는 상대방의 맥 주소에 해당하는 거로 매핑이 되고 변환이 돼야지만 통신이 된다는 겁니다. 맞는 얘기죠. 계층 구조잖아요. IP가 있지만 그 밑에 네트워크 억세스 계층이 있잖아요. 그렇죠? 변환이 되고 사용이 된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를 조금은 헷갈리게 만들고 알아야 될 키워드가 몇 개 있기 때문에 조금은 복잡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필요성과 함께 잘 들어봐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내 호스트가 있다고 했습니다. A라는 호스트가 있어요. 제 PC, 우리 PC. A라는 PC가 10.
0.2.5라는 IP를 갖고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이렇게 해볼게요. 그리고 편의상 원래 여기 지금 이 그림을 보시면 알겠지만 맥 주소는 원래 물리적인 주소는 원래 이렇게 좀 깁니다. 근데 편의상 우리 A의 맥 주소를 A의 물리적인 주소를 AA라고 해볼게요.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B라는 호스트가 있는데요. B라는 호스트의 IP 주소는 10.0.2.6이라고 해볼게요. 또 편의상 B의 맥 주소는 물리적인 주소는 BB라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왜 맥 주소를 물리적인 주소라고 하냐면요. 논리적인 주소인 IP 변경 가능하고 물리적인 주소인 맥 주소 변경할 수 없고 이런 개념이 있었습니다. 근데 최근에는 이 맥 주소도 통신하는 가운데 바뀌기도 합니다. 맥 주소 랜더마이즈 맥 주소를 그때마다 바꿀 수 있다는 거예요. 또 이것도 보안이나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나온 거거든요. 그래서 맥 주소는 고정되고 바뀌지 않습니다. 라는 게 요즘에는 조금 다른 얘기로 맥 주소가 내가 어떤 환경에서 사용하느냐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의 네트워크 영역 안에서는 나의 맥 주소는 고유하게 설정이 되고 관리되고 있어야 됩니다. 마치 IP 주소처럼 그런 어떤 그 특징도 갖고 있습니다. 따라서 물리적인 주소라는 개념은 여전히 유효합니다. 어떤 의미에서 유효하냐면 이거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에 부여되어 있는 고유한 거고 우리 개발자들이 건드리는 영역은 아니야. 하지만 그런 의미에서 물리적인 주소라는 것은 여전히 유효하지만 상황은 이 물리적인 주소가 네트워크에 동작하는 환경, 어떠한 공유기를 쓰고 있냐, 어떠한 네트워크에 내가 접속해서 쓰고 있냐에 따라서 변경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좀 헷갈리실 수도 있죠? 요즘에 왜 갤럭시나 아이폰들 많이 쓰시잖아요. 거기에도 MAR 맥 어드레스 랜더마이저라는 기능이 들어가서 보안적으로 시큐리티 보안적으로 이렇게 보완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자, 그것도 일단 팁으로 말씀을 드릴게요. 원체 이 네트워크 환경이 많이 바뀌고 발전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무튼 지금은 이렇게 해서 A라는 호스트가 10.0.2.5에 AA, B라는 호스트가 10.0.2.6에 BB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A는요, B와 통신하고 싶어요. 이렇게 연결을 하고 싶어요. 그래서 IP 통신을 하고 싶어요. 그럼 어떻게 되는 거죠? 나는 B랑 통신하고 싶으니까 B의 IP인 10.0.2.6과 통신을 할 거야 라고 상위 레이어에서는 사용을 할 겁니다. 논리적인 주소로 상대방 호스트를 타겟팅해서 IP 통신을 하려고 하는 거고요. 하는 거니까요. 근데 어떤 이슈가 있냐면요. 뭐라고 했죠? 이건 논리적인 주소 인터넷 영역의 얘기인 거고 실제는 상대방의 물리적인 주소인 맥 주소가 필요하다고 그랬잖아요. 바꿔 말하면 10.0.2.6에 해당되는 맥 주소인 BB를 내가 알아야 이 BB를 가지고 통신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과 관련된 게 ARP 프로토콜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게 안 되면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IP 주소가 있어도 맥 주소, 물리적인 주소가 없으면 통신이 안 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얘기가 됐죠? 실제적으로 우리 윈도우든 맥이든 또는 리눅스든 ARP 하신 다음에 한 칸 띄고 -A 명령을 주시면요. 이 안에 운영체제 안에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가 이렇게 보여집니다. 운영체제가 통신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를 마치 이렇게 조금 전에 봤던 테이블처럼 관리를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됐죠? 이거를 ARP 캐시 테이블이라고 합니다. 이게 있는 거예요. 캐시라는 의미는 메모리에 저장해 놓고 자주 참조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놓고 빠르게 사용하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는 게 캐시거든요.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하는 이 과정과 이 테이블은 자주 일어날 거예요. 왜냐하면 네트워크 통신할 때마다 필요한 거니까. 그래서 메모리에 이렇게 캐시 테이블을 올려놓고 사용을 합니다. 자,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그러면 이거 PC를 종료시켰다가 다시 구동시키면 캐시 테이블에 정보가 없겠죠? 그러면 초기에는 10.0.2.6에 대한 BB라는 정보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A는 나는 10.0.2.6이랑 통신하고 싶은데 BB라는 정보가 없으므로 통신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발생하죠? 나는 10.0.2.6에 대한 BB라는 맥 주소가 없기 때문에 10.0.2.6에 대한 BB 이거를 알아야 되는 거예요. 이때 개입하는 게 ARP 어드레스 레졸루션 프로토콜이라는 겁니다. ARP 프로토콜에 의해서 내가 궁금한 그러니까 내가 필요한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를 가져다 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됐죠? 근데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그럴 수 있다라고 하실 수 있는데 조금만 더 생각하면 굉장히 모순적인 얘기가 있습니다. 뭐냐 하면요. 나는 10.0.2.6과 통신하고 싶어서 10.0.2.6에 대한 맥 주소가 필요한데 이 전체 시스템에서 10.0.2.6에 대한 맥 주소가 BB라는 거를 알고 있는 거는 B 자신밖에 없어요. 그쵸? 여기에다가 네트워크 카드를 관리하고 있는 거는 B 호스트잖아요. B라는 PC잖아요. 자, 그러면 결국 A는 B한테 물어봐야 돼요. 뭐라고 물어보냐면 너 B야, 너 10.0.2.6의 맥 주소가 뭐니? 근데 모순이죠. 왜 모순이냐면 논리적으로 말이 안 돼요. 나는 10.0.2.6과 통신하고 싶어서 맥 주소가 필요한데 그 맥 주소를 10.0.2.6한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통신할 수 없는데. 그럼 말이 안 되잖아요. 방법이 없잖아요. 이러한 것들을 다양하게 고려해서 들어온 게 ARP라는 겁니다. ARP. 자, 요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바로 다음 페이지를 보고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우리는 요 정도까지가 공감이 되나 봐주세요. 첫 번째, IP 주소는 맥 주소로 변환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운영체제 안에는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를 관리하는 테이블이 있다. 그쵸? 이러한 것들을 관리하는 것을 ARP 프로토콜이 개입해서 한다. 까지 얘기가 된 겁니다. 자, 다음 페이지 볼게요. ARP의 동작 방식은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먼저 ARP 캐시 테이블을 확인합니다. 왜? 메모리 안에 IP 주소와 맥 주소의 매핑 정보인 테이블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먼저 보고 그 안에 있으면 거기서 꺼내서 써야겠죠. 그래야 빠른 거니까. 그래야 효율적인 거니까. 매번 네트워크 왔다 갔다 하는 게 다 일이니까. 됐죠? 근데 공교롭게도 그 캐시 테이블에는 이 정보가 없을 수 있고요. 또 잠시 후에 설명드리겠지만 이게 또 관리가 됩니다. 어떤 관리냐면 특정 시간 동안에 상대방 IP와 내가 통신하지 않으면 이 캐시 테이블에서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에 대한 이 정보를 지워버립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매번 갱신을 해주거나 관리를 해줘야 되는 상황이에요. 아무튼 ARP 캐시를 확인합니다. 있으면 사용하고 없으면 어떻게 한다? ARP가 이제 등장을 하는데 ARP 리퀘스트를 합니다. 이거는 뭐냐면요. 이거예요. 나는 아까 그렸던 그 그림입니다. 그 그림 돌아가서 볼게요. 나는 지금 10.0.2.6과 통신하고 싶은데 10.0.2.6에 대한 맥 주소를 알려주세요 라는 ARP 리퀘스트를 발송을 합니다. ARP 리퀘스트 패킷이라는 걸 만들어서 발송을 합니다. 그 패킷의 핵심 내용은 뭐냐면요. 자, 나 10.0.2.6에 대한 맥 주소가 궁금해요. 이걸 담는 거예요. 됐죠? 근데 보셔요. 그걸 누구한테 보내줘야 되죠? B한테 보내줘야 되죠. 왜? B한테 아는 거니까. 근데 B한테 보낼 수 없습니다. 왜? B의 맥 주소를 모르니까. 완전히 모순이잖아요. 그래서 등장하는 게 이겁니다. 브로드캐스트로 보낸다라는 거예요. 브로드캐스트. 브로드캐스트는 뭐냐면요. 같은 네트워크 영역 안에 있고 같은 네트워크 아이디를 갖고 있고 또 같은 서브넷이라고도 표현하는데 그 안에 있는 PC들, 호스트들끼리는요. 그러니까 IP 통신의 브로드캐스트라는 통신 방식에 따라서 모든 노드들, 모든 참여자들한테 데이터를 동시에 쫙 발송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면 보셔요. 다시 돌아가서 보겠습니다. 내가 A가 B한테 데이터를 보낼 때 10.0.2.6에 대한 맥 주소를 모르기 때문에 타겟팅해서 B한테만은 보낼 수 없어요. 맥 주소를 모르니까. 하지만 A와 B가 전체적으로 같은 네트워크 안에 있다고 그러면 방송하듯이 브로드캐스트로 보낼 수는 있는 거고 그러면 B도 그 방송을 수시하듯이 들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럼 B가 들었잖아요. 들어놓고 봤더니 10.0.2.6에 대한 맥 주소가 궁금하다고? 그럼 내가 알려줄게. 나니까 하면서 BB라는 맥 주소를 채워가지고 A한테 보내줄 수 있는 겁니다.
됐죠? 그 흐름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ARP 리퀘스트를 브로드캐스트로 보내고 응답은 유니캐스트로 합니다. B가 A한테 응답할 때는 유니캐스트로 해요. 왜 그러냐 하면요. 자, 다시 이제 그림을 조금 더 한 스텝만 더 세부적으로 그려볼게요. 여기 A가 있고 여기 B라는 호스트가 있습니다. 자, A가 ARP 리퀘스트 패킷을 만들어요. 자, 더 많은 필드가 들어있습니다. 더 많은 필드가 들어있는데 핵심적인 것만 추려가지고 추상화해서 그려볼게요. A가 이렇게 그리는 거예요. 자, 나는 10.0.2.5의 IP를 갖고 있는 거고 나의 맥 주소는 AA야. 근데 내가 궁금한 게 있는데 10.0.2.6이라고 했습니다. 나는 10.0.2.6의 맥 주소가 궁금하고 나 그거 모르기 때문에 여기다가 그냥 기본값 채워가지고 브로드캐스트 할게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럼 B도 받잖아요. B가 받아서 이 데이터를 보니까 나잖아. 그래서 이 뒷부분에다가 나의 맥 주소인 BB를 채워주는 겁니다. 그리고 B 입장에서는 어떻게 할 수 있냐면요. 10.0.2.5의 맥 주소가 AA라고 이거 업데이트 해줄 수 있죠. 왜? 담겨왔으니까 이렇게. 그러니까 나는 이제 10.0.2.5의 맥 주소를 알기 때문에 브로드캐스트가 아니라 바로 응답을 해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를 유니캐스트, 타겟팅해서 보내는 거, 그걸 유니캐스트라고 합니다. 유니캐스트 방식으로 응답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왜 또 브로드캐스트를 안 할까요? 네트워크가 복잡해지잖아요. 모든 호스트들한테 다 보내지 않고 지정해서 한 호스트에만 보내야지만 더 효율적이라고 볼 수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회신할 때는 ARP 리플라이 할 때는 유니캐스트로 보내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게 ARP의 동작 방식이에요. 자, 그리고 나서 받았죠. A가. 그러면 어떻게 한다? 캐시 갱신해줘야죠. 그렇죠? 캐시를 갱신해줘서 불필요한 ARP가 최소화되도록 만들어 놓고 사용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캐시를 관리합니다. 어떻게? 일정 시간 동안 통신이 없으면은요, ARP 캐시에서 해당 정보를 제거합니다. 이렇게 동작을 한다는 거죠. 이게 ARP의 동작 방식입니다. 됐죠? 이런 것들을 원래 다 좀 더 명확하게 조금 이해하시고 파악하시려면 서브넷, 네트워크 아이디, 그러니까 IP 주소에서 네트워크 아이디, 호스트 번호, 서브넷, 게이트웨이, 기타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한꺼번에 조립을 해야지만 명확해질 수 있는데 그 관련된 내용들은 이후 차수에서 우리가 좀 더 살펴볼 거니까 적정한 시점에서 다시 한번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해보겠습니다. 우리 이 네트워크 과정은요, 어떻게 보면 이런 것 같아요. 하나하나의 주차로 진행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고 앞으로도 해나갈 건데 이 각각이 단위로 끝나는 게 아니라 상호 다 연계가 돼 있고요. 왜? 네트워크 기술이니까 연계가 되어 있고 결국은 처음부터 끝까지를 다 좀 살펴보고 어느 정도 정립이 되고 각각의 이론들이 다 하나로 통합해서 이해가 됐을 때 전체를 한 번에 설명하는 그런 효과가 나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조금 헷갈리시고 이 용어는 내가 못 들어봤는데 이런 게 있으시더라도요. 이후 차수 등을 통해서 계속 설명을 드릴 거니까 또 좀 양해해 주시고 좀 잘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대신에 제가 또 계속 그렇게 진행한다고 얘기 드렸지만 차수별로 살펴보실 수 있는 어떤 인터넷상에서 공개되어 있는 자료들을 계속 공유 드릴 테니까 함께 읽어보시면서 이번 기회에 네트워크를 처음부터 끝까지를 하나의 지식체계로 한번 묶어서 함께 이해해보겠다라는 어떤 목표를 갖고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설명드리다 보니까 용어 하나하나가 되게 부담스러우실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약간 좀 옆으로 와서 다른 얘기도 드려보았습니다. 자, 그럼 우리 계속 보겠습니다. 실습 환경을 구성하려고 해요. 앞에서 말했던 IP, ARP, 또 그전에 살펴봤던 TCP, UDP 이러한 것들이 단순히 교과서에 있는 우리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 아니라 실제 내 PC 안에서 동작하고 있구나 그 내용을 보려고 하고 있고요. 또 그것에 준해서 동작하는 흐름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그것을 위해서 우리는 이후에 와이어샤크라는 도구를 설치할 거고요. 그리고 이왕에 설치한 김에 간단하게 네트워크가 어떻게 동작하고 있는지 그 내용도 한번 보고자 합니다. 참고로 와이어샤크는요.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해서
혹시 문제가 있으면은 그 문제를 해결해 보자. 우리 네트워크가 좀 느려. 뭔가 통신이 안 돼. 그럼 그 흐름과 데이터를 분석해서 문제를 해결해 보자라고 할 때도 사용하고요. 무엇인지 모르겠지만 지금 네트워크에 보안적인 문제, 시큐리티, 침해 같은 게 발생한 것 같아. 그거 좀 분석해가지고 어떤 문제를 좀 발견하고 공격을 탐지하고 보완해보자. 이럴 때 쓸 수도 있고요. 또 다양한 네트워크 이론과 흐름과 보안, 모의 해킹 이런 기법들을 공부하고 학습할 때도 사용되는 굉장히 좋은 도구입니다. 그래서 이번 기회에 또 설치하시고 이후에 또 필요에 따라서 활용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과정 중에는 어차피 계속 또 볼 거니까요. 그러면 관련된 실습 영상 살펴보시겠습니다. 우리 실습 내용으로 와이어샤크를 이용한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와이어샤크라는 도구가 있고요.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이라는 목적, 이유가 있습니다.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 실제 우리가 현업에서 네트워크 상태를 모니터링하거나 보안적인 문제를 점검하거나 기타 다양한 이유로 현재 오고 가고 있는 네트워크 데이터의 상태가 어떠한지 그 내용이 무엇인지 이러한 것들을 분석하고 확인할 필요가 종종 있게 됩니다. 이러한 것들을 이용해서 여러 가지 도구가 사용하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도구가 GUI 방식으로 또 함께 제공되는 CLI 방식으로 네트워크 데이터를 캡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와이어샤크라는 도구가 되겠습니다. 목적과 그것을 위한 도구라는 거죠. 물론 이것 말고도요, TCP 덤퍼와 같은 또 많이 사용되는 커맨드 라인 도구도 함께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 실습에서는 바로 이 와이어샤크의 사용법을 주요하게 살펴보려고 하는 건데요.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아직 우리가 더 학습하고 확인해야 될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 그 다음에 네트워크 기반 이론들이 더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이후 차수에 우리가 학습하고 그 다음에 실습해야 될 그런 내용들을 확인할 때에 와이어샤크와 같은 도구를 계속 사용하게 될 겁니다. 따라서 오늘은 와이어샤크를 깊이 사용하고 각각의 기능을 온전히 이해한다 이런 것보다는 와이어샤크라는 도구의 목적, 그 다음에 와이어샤크를 사용하기 위해서 기본적으로 필요한 내용, 이것을 확인하는 데 조금 더 집중하고자 합니다. 그러면 관련된 내용 바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와이어샤크에 대해서 이야기 드리기 전에 네트워크에서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는 이유, 그 다음에 방법을 확인해 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먼저 무작위 모드라고도 하는 프로미스큐스 모드라는 게 있습니다. 자, 이 무작위 모드는 어떠한 의미냐면요. 여기 우리가 이렇게 우리 PC가 있다고 해보겠습니다. PC가 있고요. PC에는 실제적으로 우리 네트워크 카드 있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 하고 있는 네트워크 카드가 설치되어 있고요. 그 네트워크 카드에는 보통 물리적인 주소라고도 불리는 맥 주소가 있습니다. 맥 주소. 그쵸? 임의의 숫자, 문자열로 되어 있는 맥 주소가 있는데 노멀 모드, 일반적인 모드는 어떻게 하냐면요. 여기 이렇게 네트워크 연결되어 있다고 했을 때에 여러 가지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는데 실제 네트워크는 나의 맥 주소에 해당되는 것만 받아서 확인해서 나의 맥 주소에 해당되는 데이터가 있다면 그것을 위에서 기다리고 있는 응용 쪽으로 올려주게 됩니다. 즉 실제로는 네트워크 카드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는 네트워크 스택은 다른 관점으로 계속 얘기하는 겁니다. 오고 가는 데이터를 다 살펴볼 수 있는데 그 중에서 나의 맥 주소에 해당돼 있는 것만 가져다가 혹시 내 위에서 기다리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올려주겠다. 즉 사용할 수 있도록 상위 계층으로 전달해 주겠다. 이렇게 동작한다는 겁니다. 우리 TCP/IP 4계층에 따르면은 그렇게 동작한다는 얘기인 겁니다. 이게 노멀 일반 모드인데 반면 프로미스큐스 모드, 무작위 모드는 뭐냐면요. 수신한 프레임의 목적지, 맥 주소가 그쵸. 내가 아니더라도 다른 경우에도 수신해서 혹시 상위 레이어에서 기다리고 있는 프로그램이 있다 그러면 전달하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은 공격자라고도 표현했죠? 그 이유는 뭐냐면요. 보통 이렇게 무작위 모드를 사용하는 이유는 네트워크를 분석할 때도 사용하지만 그것을 악용하려고 하는 공격자, 해커들도 사용하는 경우가 있기 때문에 자신, 가로하고 공격자라고도 얘기를 한 겁니다. 우리는 이 표현의 여부를 떠나서 무작위 모드라는 게 있구나. 나의 맥 주소가 아닌 데이터도 받아서 처리할 수 있는 방법이 있구나. 이것을 확인한 겁니다. 참고로 리눅스에서는요. 네트워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 ifconfig인데요. ifconfig 한 칸 띄고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이름 한 칸 띄고 프로미스크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요. 네트워크를 무작위 모드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원래 다시 노멀 모드로 돌릴 때는요. 프로미스크 앞에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됩니다. 반면에 윈도우에서는요. 아주 예전 있죠? 아주 예전에는 원래 로우 소켓이라고 그래서 조금 더 네트워크 데이터를 또는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조금 더 개발자가 또는 의도에 따라서 여러 가지로 변경해 사용할 수 있는 기능들을 제공해 줬는데 이게 보안이나 이런 것들 때문에 많이 위험하다고 판단한 모양입니다. 따라서 최근에는 그런 걸 지원해 주지 않습니다. 최근 윈도우즈 운영체제는 그러니까 무작위 모드를 기본으로 지원해 주지 않는다는 거죠. 근데 오픈소스 진영에서 PCAP 라이브러리라는 것을 제공하고요. 이 PCAP 라이브러리를 사용하게 되면 네트워크 데이터를 캡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무작위 모드로 동작을 하거나 PCAP 라이브러리를 이용하게 되면 이제 내가 원하는 데이터를 나의 맥 주소가 아니더라도 확인할 수 있죠? 그 위에서 TCP 덤프나 와이어샤크 등의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오고 가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캡처하고 확인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거죠. 즉, 네트워크를 무작위 모드로 바꿔주고 그 위에 와이어샤크나 TCP 같은 프로그램을 구동시켜서 오고 가는 데이터를 내 것이 아니더라도 모두 캡처해서 볼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거죠. 자, 이와 같은 기본적인 방법이 있고요. 조금은 다른 개념이지만 함께 설명드리자면 프록시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요거는 무작위 모드가 좀 다른 건데요. 원래 이쪽에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클라이언트 프로그램이 있고 네트워크를 이용하는 서버 프로그램이 있다고 그러면 서버와 프로그램은 이렇게 연결을 해가지고 데이터를 주고받겠죠. 프록시라는 거는 뭐냐면요. 별도의 서버인데 중개해주는 역할을 해주겠다는 겁니다. 클라이언트가 예를 들면 웹브라우저가 구글과 같은 웹서버에 연결을 하게 될 때 직접 연결하지 않고 프록시 프로그램을 통해서 연결할 수 있도록 구성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오고 가는 데이터를 프록시에서 중간에 볼 수 있겠죠? 왜냐하면 중개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기 때문에 요청하는 내용을 살펴보고 또 실제 서버로부터 응답된 내용을 살펴보는 그러한 기능을 중간에서 수행할 수 있겠죠? 이러한 방식으로 오고 가는 데이터도 살펴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어플리케이션 레벨에서 동작하게 되겠지요. 자, 이와 같이 네트워크를 살펴볼 수 있는 다양한 방법이 있다라는 것을 확인을 하고 이제 우리가 말씀드린 대로 와이어샤크 등을 통해서 한번 전체적인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이후 차수에서 진행할 여러 가지 프로토콜들을 학습한 상태가 되면 이런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이용을 하고 다양한 방식을 이용해서 보다 여러 개의 네트워크 데이터를 살펴볼 수 있는 상황이 되겠죠. 우리는 현재 그러한 것들을 앞으로 해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기본적인 내용들을 살펴보자. 이렇게 우리 목표를 조금 더 좁혀서 하지만 명확히 하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프로미스큐스 모드로 바꾸는 부분은요. 우리가 구성해놓은 칼리 리눅스에서 해볼 건데요. 이렇게 ifconfig 한 다음에 eth0 프로미스크 이렇게 해주게 되면은 무작위 모드로 변경되게 됩니다. 자, 한번 우리 직접 코맨드를 입력해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위에 그 노트패드를 띄워놨는데요. 그 이유는 하얀색 배경으로 되어 있으면 조금 더 잘 보이실 것 같아서 의미 없지만 그냥 띄워놓은 겁니다. 지금 현재 보고 계시는 칼리 리눅스에 집중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요. 조금 이렇게 조금 확대해 보겠습니다. 터미널 창을 하나 열고요. 자, 여기에서 먼저 ifconfig 명령을 입력해 보겠습니다. ifconfig을 입력했습니다. 관련 내용을 보잖아요. 그러면 ifconfig 해서 이렇게 eth0 현재 네트워크 인터페이스, 네트워크 카드라고 하겠습니다. 하나가 설치가 되어 있고
모두가 이렇게 돼 있다. 활성화가 되어 있고 상황이 어떻다. 그 다음에 IP 주소는 10.0.2.12 할당돼 있고 서브넷, 넷마스크가 255, 255, 255 제로로 되어 있다. 브로드캐스트 주소는 어떻게 되어 있다. 이런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참고로 여기 L5는요 루프백 어댑터라고 해서 기본적으로 그 자기 자신을 가리키는 그 주소인 127.0.0.1 주소를 사용할 수 있는 기본 어댑터가 하나 더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ETH-H가 중요합니다. 자, 이 상태에서 한번 우리 ifconfig eth0 프로미스크 명령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아무것도 안 나오죠. 하지만 이미 변경됐습니다. ifconfig 명령으로 확인하면 조금 전과 다르게 여기 프로미스크라는 게 표시된 게 확인됐습니다. 자,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라고요? 예, 이 상황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 하면 프로미스크, 무작위 모드. 이제부터는 오고 가는 모든 데이터가 나의 맥 주소가 아니더라도 확인해 보겠다, 확인해 볼 수 있다 라는 상태로 네트워크 모드가 바뀐 겁니다. 그죠? 이거 다시 원래대로 돌리려고 그러면 어떻게 한다? ifconfig eth0 프로미스크 이러면 자 다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ifconfig 명령을 확인하게 되면 이렇게 다시 프로미스크가 제거가 됐죠? 이렇게 모드를 전환하면서 사용할 수 있다. 이 내용이 우리 첫 번째 확인해 볼 내용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TCP 덤프도 한번 보도록 할 건데요. 프로미스큐머스 모드와 관련해서, 즉 무작위 모드와 관련해서 살펴봤고요. TCP 덤프, 칼리 리눅스에는 기본적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항상 어떤 옵션을 사용할 수 있느냐, 이 부분이 항상 헷갈릴 수 있는데요. 참고로 -H 옵션을 주잖아요. -H 옵션을 주게 되면 어떠한 옵션들을 사용할 수 있는지 부가적인 매뉴얼이라고 그럴까요? 도움말이라고 그럴까요? 그 내용이 표시가 됩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 있고요. 우리 이제 칼리 리눅스에서 네트워크 모드를 무작위 모드로 바꿔놓고 TCP 덤프로 네트워크를 한번 캡처해보는 거, 그것을 한번 같이 실습해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칼리 리눅스에서요. 먼저 ifconfig 다시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노멀 모드로 변경해 놨기 때문에 자 노멀 모드인 거 확인이 되고요. 이제 TCP 덤프로 네트워크 데이터를 캡처하려고 그러면은 무작위 모드로 바꿔야겠죠. 그래서 ifconfig eth0 프로미스크에서 자 무작위 모드로 변경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프로미스크 있죠? 자 이제 어떻게 할 거냐면요. 자, 이제 우리 여기서 자 진행을 해볼 건데 조금 전에요. 잠깐 양해 말씀드릴게. 잠깐 컴퓨터가 락이 잠깐 멈췄습니다. 그래가지고 잠깐 이렇게 전환시켜가지고 다른 화면이 나올 수 있을 텐데 헷갈려 하지 마시고요. 계속 살펴봐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 TCP 덤프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그러면 물음표가 아니라 -H지요. 자, TCP 덤프 -H 보겠습니다. 그럼 요렇게 해가지고 현재 우리 요렇게 헬프까지 확인할 수 있게 되었고요. 바로 한번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 덤프 -I ETH0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요 내용 뭐냐면요. 나 TCP 덤프로 네트워크 데이터 볼 것인데 인터페이스 ETH0로 되어 있는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캡처하겠다 그 내용입니다. 왜냐하면 ETH0를 우리가 무작위 모드로 바꿔놨으니까요. 자, 엔터. 그러면은 캡처된 내용이 화면에 표시가 될 겁니다. 그리고 이러고 나서요, 우리 한번 요쪽 여기 보시면 하나, 둘, 셋, 네 번째 파이어폭스가 있습니다. 칼리 리눅스에는요, 웹브라우저가 하나 내장되어 있는데, 자, 파이어폭스입니다. 지금 벌써 네트워크 데이터가 왔다 갔다 하고 있기 때문에 캡처가 뜨고 있는 겁니다. 가만히 냅둬도 네트워크를 통신하려고 그러면요, ARP 요청이 왔다 갔다 하거나 이럴 수 있기 때문에, 즉, IP 주소를 맥 주소로 바꾸는 등, 기본적으로 네트워크 동작을 이용해서
네트워크 동작을 위해서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습니다. 네트워크 통신이 이루어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게 이미 캡처되고 있는 거예요. 명확히 하기 위해서 파이어폭스를 띄우고요. 우리 한번 여기 구글로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구글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그러면 자, 왔다 갔다 했죠? 그럼 당연히 구글로 왔다 갔다 한 데이터가 표시가 돼야겠죠? 예, 여기 보시면은 쭉 스크롤 해보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뒤에 있는 내용들은 실제 구글로 요청한 내용들이 쭉 캡처가 되어 있는 것들 보여집니다. 자, 여기 보시면 HTTPS 뭐 이런 내용들이 있죠. 실제 구글과 HTTPS 암호화된 통신 방식의 웹 통신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내용들이 보인 겁니다. 됐죠? 멈출 때는 어떻게 한다? 종료는 컨트롤 C 누르면 종료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우리 한번 이렇게 생각해 볼게요. 내가 네트워크를 캡처해서 살펴본다고 하면 네트워크 데이터를 캡처해서 살펴본다고 그러면 엄청나게 많은 데이터들이 화면으로 표시가 될 겁니다. 이러면 분석이 불가능하겠지요. 요거를 파일로 모아서 별도로 확인하면 좋겠죠? TCP 덤프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캡처할 건데 화면이 아니라 파일로 저장하면 그 데이터는 잠시 후에 우리가 살펴볼 와이어샤크로도 분석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그 내용 한번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이터로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TCP 덤프 한 칸 띄고 -i ETH0 조금 전에 우리가 타이핑해봤던 거죠. -W 옵션이 있습니다. write 파일로 쓰라는 겁니다. 그래서 data.pcap 이렇게 한번 입력해 보겠습니다. 자, 이제는 화면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올 거예요. 왜냐하면 파일로 저장되기 때문이죠. 자, 이 상태에서 파이어폭스를 띄우고요. 자, 이번에는 우리 한번 네이버로 들어가 볼까요? 자, 실제로 오고 가는 데이터가 계속 저장이 되고 있는 겁니다. 이 정도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종료하고 컨트롤 C 그러면은 TCP 덤프가 동작 중인 게 멈춰지게 되겠죠? 자, 리눅스에서 파일 목록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 뭐죠? ls 명령입니다. ls. 자, 여기 이렇게 data.pcap 파일이 저장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리눅스에서 데이터의 내용, 파일의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명령이 무엇이죠? cat 명령입니다. 따라서 cat 명령으로 data.pcap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깨져서 나오죠, 이렇게. 요거는 이제 데이터 인코딩이라고 그래가지고요. 예를 들면 한글과 같은 몇 가지 데이터들이 이렇게, 잘 표시가 안 돼서 그렇습니다. 요거는 무시해 주셔요, 지금은. 지금은 오가는 데이터가 잘 캡처가 돼서 파일은 남았고, 그 내용을 확인할 수 있다라는 것을 본 겁니다. 요러한 내용들이, 자, 요러한 내용들 있죠? 자, 요러한 내용들을 와이어샤크로 가져오게 되면 바로 그 안에서 살펴볼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깨지는 이유는요, 한글과 같은 것 때문에 깨져서 표시될 수 있는 거고요. 인코딩 타입 또는 pcap 파일로 데이터가 저장될 때는요, 우리가 눈으로 볼 수 있는 텍스트뿐만 아니라 다양한 정보들이 함께 들어가죠. 이것은 화면으로 출력했을 때에 문자일 안 나오는 문자일 아닌 일반 데이터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알아볼 수 없는 이상한 것으로 표시가 되는 겁니다. 이 부분은 그냥 그런가 보다 해보시고 넘어가 주시면 좋겠습니다. TCP 덤프를 이용해서 무엇으로? 파일로 데이터를 남길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해 본 겁니다. 자, 우리 여기까지 이렇게 해놓고요. 네트워크는 그냥 프로미스큐스 모드로 그대로 한번 그냥 유지해 놓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계속 네트워크 데이터를 캡처할 수도 있으니까요. 자, 여기까지 하고 나서 우리 이제 그 다음 내용도 같이 계속 살펴보시겠습니다. 이제 와이어샤크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샤크. 이미 말씀드린 대로 GUI 뭐죠? 예, 화면이 있고 메뉴 등을 이용해서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GUI를 기반으로 네트워크 패킷을 캡처하고 또 뿐만 아니라 분석할 수 있는 아주 좋은 프로그램입니다. 우리 TCP 덤퍼 같은 경우에는 커맨드를 다 했어야 하잖아요. 와이어샤크는 그래픽 유저 인터페이스 방식으로 기능을 사용할 수도 있고 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도구와 옵션과 필터와 같은 기능을 이용해서 내가 캡처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는 좋은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클로스 플랫폼, 윈도우, 리눅스, 맥 다양한 운영 체제를 지원하고 있기 때문에
한번 배워놓으면 여러 가지 환경에서도 많이 사용할 수 있죠. 우리 어찌 보면 와이어샤크는요, 그 두꺼운 책이 하나가 있을 정도로 많은 기능을 담고 있습니다. 혹시 나는 네트워크를 이제 좀 더 전문적으로 하고 활용을 하고 싶다라고 방향을 잡으셨다면, 그쪽으로 진로를 설정하셨다면 와이어샤크는 조금 더 많이 배워놓으실 필요성이 있겠습니다. 특히 보안 등을 하실 때도 많이 사용하는 거고요. 우리는 깊이 알기보다는 네트워크 프로토콜의 특징을 이해하고 이유 차수에서 실습득을 확인할 때 꼭 필요한 내용을 중심으로 한번 집중해서 살펴보려고 합니다. 설치하는 방법은 어렵지 않은데요. 홈페이지에 접속하신 다음에 다운로드 하시고 기본 옵션으로 그냥 설치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이 설치하는 진행하는 과정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겠습니다. 기본 옵션으로 하시면 됩니다. 다만 주의하실 부분은요. 윈도우 같은 경우에는 네트워크 데이터를 캡처하기 위해서 PCAP이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PCAP 라이브러리도 중간에 함께 설치가 되니까 이 부분 헷갈리지 마시고 주의 깊게 함께 진행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설치하는 가운데 자연스럽게 이루어지니까 이 부분 참고하셔가지고 그냥 기본 옵션으로 설치하면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 한번 홈페이지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와이어샤크 홈페이지에 접속을 했고요. 쭉 기본 설명이 들어가 있고요. 여기 다운로드 라고 되어 있는 링크에 접속하셔도 되고요. 스타티드를 클릭하시면 쭉 스크롤이 되면서 여기에서 필요한 버전을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참고로 인스톨러 설치 버전이고요. 포터블 앱스라고 되어 있죠. 보통 이렇게 포터블이라고 표현되어 있는 부분은요. 인스톨 설치되는 게 아니라 압축을 풀면 바로 사용할 수 있는 그런 버전이라는 겁니다. 어떤 것을 사용하셔도 좋고요. 보통 설치 버전이 조금 더 익숙하기 때문에 설치 버전이라고 이야기 드렸던 겁니다. 여기 보면 소스 코드도 있지요. 예, 오픈소스 소프트웨어 소스 코드도 함께 제공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와이어샤크를 설치해서 사용하시면 바로 네트워크 데이터를 캡처해서 분석할 수도 있고요. 이미 저는 이미 설치를 해놓은 상황이기 때문에 바로 사용하실 수 있고요. 학우님들은 계속 말씀드렸듯이 기본 옵션으로 설치하시면 큰 어려움이 없으시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렇게 제가 한번 동작시켜 놓은 것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설치한 다음에 바로 프로그램을 동작시켜 놓은 것이고요. 여기 이렇게 보시면요. 초기 화면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저 개인적으로 사용하고 있는 제 노트북이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젝트나 필요에 따라서 다양한 네트워크 어댑터를 가상 어댑터들을 설치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 보시면 와이파이뿐만 아니라 여러 개의 어댑터에서 데이터가 오고 가고 있다라고 이렇게 오고 가고 있는 표시가 이렇게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렇죠? 아마 우리 학우님들은 많으면 1개, 많으면 2개 정도, 2-3개 정도, 최소한 1개 정도의 네트워크 어댑터에서 이렇게 데이터가 오고 가고 있는 것을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러면, 참고로 미리 말씀드리는데, 우리 칼리 리눅스에서도요, 칼리 리눅스 버전에 따라서 적절한 버전의 와이어샤크가 이미 설치되어 있습니다. 거기서도 같이 살펴볼 수 있으니까 세부적인 확인은 우리 칼리 리눅스에 설치되어 있는 와이어샤크에서 하기로 하고요. 지금은 윈도우즈 와이어샤크에서도 이런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이것을 확인하는 것 정도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어샤크에서 와이파이, 저는 와이파이 어댑터에서 오고 가는 데이터를 보고 싶다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클릭이 됩니다. 와이파이 쪽을 이렇게 클릭해 주시고요. 바로 메뉴에서 여기 캡처 스타트 하는 메뉴를 눌러보겠습니다. 다양한 방식으로 캡처를 시작할 수 있습니다. 윈도우 버전에서는 이 정도의 방식을 그냥 살펴보려고 하는 겁니다. 더블 클릭하셔도 됩니다. 근데 명확히 하기 위해서 와이파이를 클릭하시고 여기 이렇게 캡처 시작 버튼을 누르겠다. 이렇게 안내 드리겠습니다. 원체 다양한 방식으로 캡처를 시작할 수 있기 때문에 혹시라도 헷갈리실까봐 저는 이러한 방법으로 진행한다라고 보안 설명을 계속 드리는 겁니다. 캡처 시작! 그럼 화면이 바뀌었죠? 예, 지금 벌써 제가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저는 이미 네트워크를 사용하고 있는 제 개인 PC에서 지금 녹화를 하고 있다 보니까 오고 가는 다양한 데이터들이 캡처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와 같은 방식으로 캡처해서 사용할 수 있다라는 거죠.
뿐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TCP라고 돼 있는 거 하나를 딱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그 현재 제가 계속 스크롤이 되고 있으니까 잠깐 멈추겠습니다. 그냥 여기 보시면은 붉은색 사각형 버튼이 있거든요. 요거 딱 누르시면 멈춥니다. 캡처를 더 종료한 거예요. 캡처를 더 하지 않고 종료한 거예요. 이 상태에서 이미의 TCP 데이터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그러면 보겠습니다. 여기 TCP, 트랜스미션 컨트롤 프로토콜, 그쵸? 전송 계층에선 데이터가 이렇게 확인이 되고 그 위에 인터넷 프로토콜 계층에선 데이터가 어떻게 확인하고 그 위에 맥 있죠? 프레임 데이터는 어떻다. 이거를 우리 TCP/IP는 4계층이 있잖아요. 현재 내가 데이터를 보고 있다는 것은 이 4계층을 통과하고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것을 계층별로 확인할 수 있는 그러한 그러한 기능도 제공해주고 있고요. 클릭했을 때 실제 그 데이터가 요 밑부분에 표시가 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여기 보면 분석 기능부터 시작을 해서 다양한 기능들이 있거든요. 자, 요 내용들은 이후 과정, 이후 차수에서 필요에 따라 살펴보기로 하고요. 이 중에 몇 가지는 우리 칼리 리눅스에 있는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한번 같이 간단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칼리 리눅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칼리 리눅스를 동작시켜 놨고요. 우리 아까 봤던 거죠? 자, 칼리 리눅스에 보시면 여기 프로그램이라는 여기 메뉴가 있습니다. 요걸 누르시면은요, 이렇게 보시면 여기에 스니핑 앤 스푸핑 09번으로 되어 있는 메뉴가 있고요. 이 내용을 보시면 여기에 와이어샤크라는 것이 보여지게 됩니다. 여기 이렇게 와이어샤크가 있습니다. 요거 클릭하시면 됩니다. 클릭. 그러면 이렇게 와이어샤크가 뜨고요. 동작이 구동되게 되고요. 윈도우 버전보다는 좀 UI가 약간 좀 올드한 느낌, 옛 것 같은 느낌이 나죠? 예,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칼리 리눅스는요, 2019년 버전이라서 상당히 예전 거이기도 하고, 따라서 내장되어 있는 와이어샤크도 좀 예전 버전입니다. 하지만 주요 기능은 동일하게 제공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실습 등을 한번 해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당연히 필요에 따라서 윈도우 버전도 이용하는 거고요. 이렇게 칼리 리눅스 등에 내장되어 있는 와이어샤크도 이용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놓고요. 한번 좀 이렇게 윈도우 크기를 바꾼 다음에 내용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로 지금 와이어샤크를 구동했지만 여기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ETH0 데이터가 아무것도 오고 가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뭐죠? 예, 얘는 칼리 리눅스는 지금 저 강의를 녹화하고 있는 제 입장에서는 실제 사용하고 있는 노트북 같은 PC가 아니라 가상머신 띄워놓은 거고 아무런 네트워크 데이터가 오고 가고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표시가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부분도 당연히 동작하고 실습하는 환경에 따라 좀 다르게 표시될 수 있는 겁니다. 그렇지만 ETH0를 한번 캡처를 띄워놓고 캡처 모드로 바꿔놓고 실제 네트워크 데이터를 캡처해 보겠습니다. 우리 윈도우 버전에서 보셨듯이 ETH0를 이렇게 마우스를 클릭하신 다음에 와이어샤크 캡처 스타트를 누르실 수도 있고요. 그쵸? 아까 했던 겁니다. 그냥 ETH0를 더블 클릭하셔도 바로 이렇게 캡처가 시작됩니다. 이번에는 두 번째 방법을 한번 진행해보고 있는 겁니다. 자, 이렇게 캡처를 해놓고요. 우리 한번 또 늘 했듯이 파이어폭스를 띄워보겠습니다. 그래서 네트워크 데이터 오고 가는 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네트워크 데이터가 벌써 막 오고 가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이번에는 구글에 한번 접속해 보겠습니다. 데이터 지금 쭉 뒤에 스크롤 되고 있는 게 보이시죠? 자, 이렇게 구글로 갔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거 종료하고요. 종료시키고요. 자, 그 다음에 동일하게 했던 것처럼 멈춤 버튼, 빨간 버튼 누르고요. 자, 그 다음에 초록색으로 되어 있는 TCP 중에 하나를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우리가 봤던 것 같이 이렇게 클릭해서 TCP/IP 계층별로 확인해 볼 수 있고요. 그쵸? 그 내용들 우리 윈도우에서 보았던 것과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구나 정도까지를 봤습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해서 와이어샤크를 설치하고 또는 설치되어 있는 와이어샤크를 이용할 수 있다 정도까지 봤고요. 이제 샘플 네트워크 데이터를 좀 분석도 해보고 살펴봐야 되잖아요. 아직 우리 과정의 진행 주차가 아직은 초반이기 때문에 많은 네트워크 프로토콜과 상황들을 아직 살펴본 상황은 아닙니다. 그래서 아직은 제약이 있을 거고요. 이후 차수가 진행되면서 더 많은 것들을 실제 눈으로 확인할 수 있게 될 겁니다. 지금은 아주 기본적인 내용 정도만
와이어샤크가 이런 기능이 있구나 정도로 확인하는 것 정도로만 보겠다. 이 내용 이렇게 체크해 주시고 계속 따라와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먼저 우리 네트워크, 리눅스 네트워크 명령어, 또 윈도우 네트워크 명령어 몇 가지만 먼저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학습한 내용 정도로 먼저 커맨드를 수행을 해서 네트워크 데이터가 오고 가는지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다시 우리 문서로 돌아와서 보게 되면요. 우리 조금 전에 이렇게 와이어샤크, 칼리 리눅스에서도 와이어샤크 버전이 있다 확인했고요. 리눅스 네트워크 관련 명령어, 이왕에 내친 김에 윈도우도 같이 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우리 리눅스에서 TCP/IP 주소 확인할 수 있는 게 뭐였었죠? 정확히는 TCP라기보다는 IP 설정된 관련된 내용들을 볼 수 있는 거죠. ifconfig 이런 게 있었습니다. 참고로 NS 루컵도 있는데요. NS 루컵은 뭐냐면요. DNS 있죠, DNS. 자, 우리가 계속 학습해 갈 겁니다. 도메인 네임을, 그쵸? 네이버닷컴을, 그쵸? 그냥 네이버닷컴만 얘기하겠습니다. 네이버닷컴이라는 도메인 이름을 IP 주소로 바꾸는 거, 요런 시스템, 요러한 서비스를 DNS라고 하는데요. 그 DNS를 이용해서 도메인 이름을 IP 정보로 바꾸어서 표시할 수 있는 거, 그게 NS 루컵이 되겠습니다. 뿐만 아니라 네트워크 연결이 가능한지, 바꿔 말해서 상대방 호스트가 응답할 수 있는지를 확인할 수 있는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하는 핑 명령어도 있고요. 또 실제로 상대방까지 어떻게 갈 수 있는지 경로를 확인할 수 있는 트레이스 라우터라는 명령도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윈도우에도요, 동일한 명령이 있는데요. ifconfig가 아니라 ipconfig라는 명령, 그 다음에 트레이스 라우트가 아니라 트레이서트라는 거 있는 거, 이 정도 명령어의 차이가 있고요. NS 루컵이나 핑은 동일합니다. 자,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요. 우리 핑 명령은 상대적으로 좀 익숙한데요.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은 좀 익숙하지 않습니다. 자, 트레이서트, 윈도우에서는 트레이서트로 한다고 그랬고요. www.sacu.ac.kr 우리 학교. 자, 학교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서 트레이서트를 하게 되면 학교 도메인 네임을 이용해서 동작하고 있는 호스트에 어떻게 내 네트워크 데이터가 가고 있는지 그 경로를 보겠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경로에 대한 IP를 하나하나 우리 라우터라고 하거든요. 상대방 호스트까지 어떠한 경로를 거쳐서 갈지 이거 중계해주는 게 라우터인데요. 이 라우터의 정보를 이렇게 IP 주소로 표시해주고 있습니다. 경로를 표시하고 있다는 거죠. 자, 이러한 명령어 드립니다. 한번 같이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먼저 윈도우즈 있죠? 예, 윈도우즈에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핑 명령부터 해볼까요? 핑 www.sacu.ac.kr 자, 응답이 잘 오고 있죠? www.sacu.ac.kr 이 도메인 네임에 대한 그쵸? 이 도메인 네임에 대한 호스트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서버가 지금 구동 중에 있고 네트워크 연결 또는 네트워크 통신에서 응답할 수 있는 상황이다. 즉 IP 연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렇게 표시하는 게 좀 더 우리 교과서적으로 맞는 얘기겠네요. IP 연결이 가능한 상황이다 라는 거죠. 우리 ICMP 프로토콜, ICMP 여기 우리 현재 PC가 있었고 우리 학교 서버가 있다고 그러면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보냈더니 ICMP 에코 리플라이가 왔다. 즉 핑 명령에 대한 응답이 이루어졌다. 그 내용을 확인한 겁니다. 보통 핑에 대한 응답이 있으면 상대방 호스트까지 IP 연결로 통신할 수 있다. 그런 내용이 되는 것이니까요. 자, 이제 트레이서트 명령도 보겠습니다. 트레이서트 www.sacu.ac.kr 핑 명령과 다르게 실제 해당 호스트까지 어떠한 경로를 통해서 가고 있는지 그 경로 정보를 보여주고 있는 거죠. 상대적으로 좀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실제로 도착하는 경로까지 다 표시가 되지 않더라도 중간에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와 같이 천천히 동작하면서 우리 학교
sjcu.ac.kr까지 가는 그 경로를 단계별로 쭉 표시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우리 끝까지 가지는 않았지만 멈추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많이 걸릴 수도 있으니까요. 이와 동일한 명령을 당연히 리눅스에서도 사용할 수 있겠지요. 동일하게 한번 사용해 보도록 해보겠습니다. ping www.sjcu.ac.kr 당연히 될 거고요. 그쵸? 자, 컨트롤 C로 종료시키겠습니다. 트레이스 라우트죠. 리눅스에서는 트레이스 라우트라고 했습니다. 트레이스 라우트 www.sjcu.ac.kr 엔터. 아이고,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이 없네요. 잠깐만요. 제가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을 오타를 냈습니다. 그래가지고 동작이 안 했던 거고요. 지금 이 내용 확인해 보시면 이렇게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으로 www.sjcu.ac.kr 이 내용 이렇게 했습니다. 오타였습니다. 트레이스 라우트 명령어 있습니다. 오타였습니다. 엔터. 그러면 자 내용 보시겠습니다. 자 윈도우와 비슷하게 우리 www.sjcu.ac.kr까지 가는 경로를 좀 표시해주고 있고요. 상황은 좀 다르지만 자 경로가 이렇게 추적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요 정도까지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 와이어샤크를 이용해가지고요. 아주 기본적인 네트워크 데이터 분석을 해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어차피 이후 차수에 계속해서 다양한 프로토콜을 확인해 갈 거니까 와이어샤크를 이용한 심화적인 세부적인 분석은 그때 좀 더 살펴보기로 하고 지금은 와이어샤크의 기능에 이런 게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는 간단하게 확인하는 것 정도로 집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더불어서 우리 ARP라든지 이런 것들 또 핑 명령어 이런 내용들도 함께 동작시키면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캡처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것을 이용해서는요 준비가 좀 필요한데요. 어떤 준비가 필요하냐면요. 여기 현재 우리가 지금 칼리 리눅스 하나를 구동시키고요. 센토웨스도 하나 같이 구동시켜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버처박스에 이미 두 가지를 설치해 놓고 있잖아요. 센토웨스와 칼리 리눅스 동시에 구동시켜 주시고요. 이미 여기까지 실습을 진행해 오셨다면 지금 칼리 리눅스에 그 와이어샤크가 하나 동작시킬 수 있을 텐데요. 계속해서 와이어샤크를 사용해 줘도 상관없고요. 종료했다가 다시 구동시켜 줘도 상관이 없겠습니다. 저는 종료된 상태에서 다시 구동하는 것으로 지금 진행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ARP 명령어 한번 사용해 보고요. 그 다음에 실제 핑의 동작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와이어샤크를 통해서 한번 분석을 해보고요. 당연히 핑이 동작할 때에 ARP가 개입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이유와 실제 흐름을 한번 눈으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와이어샤크의 몇 가지 기능들을 추가로 더 보는 것으로 마무리 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렇게 센토OS와 칼리 리눅스가 동시에 동작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 헷갈리지 않으시기를 다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이제 우리 이제 센토OS가 아니라 칼리 리눅스에서 우리 본격적으로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부러 하얀색 배경을 보여드리기 위해서 뒤에 노트패드 띄워놨으니까 이 부분 무시해 주시고요. 아무래도 좀 대비가 되니까 조금 더 잘 보일 것 같아가지고요. 자, 이렇게 칼리 리눅스에서 우리 터미널 하나를 동작시켜 놨고요. 여기에서 한번 ARP-A 명령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ARP-A 명령어, ARP 캐시 테이블 보는 거죠. 엔터. 그러면 현재 보시면 게이트웨이 10.0.2.1에 대한 맥 주소가 있습니다. 이게 있는 이유는요. 현재 우리 여기 칼리 리눅스가 있고요. 구글로 가기 위해서는 게이트웨이를 통과해야 됩니다. 그죠? 외부로 나가야 되는 거니까. 따라서 게이트웨이의 IP인 10.0.2.1을 통과해야 된다는 얘기인데 IP로 통신하는 게 아니죠. 맥 주소가 필요하죠? 따라서 게이트웨이에 대한 맥 주소인 52로 시작하는 맥 주소가 칼리 리눅스의 ARP 캐시 테이블에 남아있는 겁니다. 그쵸? 그래야 참조해서 가는 거니까 만약에 ARP 캐시 테이블에 게이트웨이가 없었다면 게이트웨이에 대한 즉 10.0.2.1 IP에 대한 맥 주소가 없었다 그러면 ARP가 동작해서 10.0.2.1 즉 게이트웨이의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를
확보하는 그 과정을 먼저 거쳤어야겠지요. 자, 이렇게 해놓고요. 이제 우리 와이어샤크를 다시 띄우도록 하겠습니다. 띄우고 저는 그냥 ETH 제로를 더블 클릭해서 바로 동작시켜 놓겠습니다. 그리고 명확히 보여드리기 위해서 요거 이렇게 뒤에다 창을 하나 놓고요. 이렇게 다시 터미널을 앞쪽으로 가져왔습니다. 자, 이제 뭘 할 거냐 하면요. 현재 여기 이렇게 칼리 리눅스가 동작하고 있고요. 여기 이렇게 CentOS가 동작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제 경우에는 CentOS가 10.0.2.1로 동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핑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핑 칼리에서 CentOS로 핑 ICMP 에코 명령을 보내겠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면 핑 10.0.2.5 이렇게 해야겠죠? 왜? CentOS가 10.0.2.5인 거니까. 근데 보셔요. 자, 다시 해보겠습니다. 여기다가 명령부터 입력해 보겠습니다. 뒤에 지금 왔다 갔다 하고 있는 요거 와이어샤크에 캡처하는 부분을 일단 무시해 주셔요. 어쨌든 간에 지금 네트워크가 동작하고 있기 때문에 캡처는 되고 있는 겁니다. 자, 핑 10.0.2.5 아직 엔터 하지 않았습니다. 엔터 치진 않았지만 핑명은 요렇게 한다는 얘기는 다시 칼리 리눅스가 CentOS에 핑을 보내겠다는 얘기는 10.0.2.5를 대상으로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고 그거에 대한 ICMP 에코 리플라이를 기다리겠다는 얘기인 겁니다. 근데 10.0.2.5 얘는 IP 주소잖아요. 그리고 조금 전에 확인했듯이 그 IP 주소에 대한 맥 주소가 ARP 캐시 테이블에 없었잖아요. 따라서 ICMP가 동작하기 전에 10.0.2.5에 대한 맥 주소를 알고 싶은 ARP가 먼저 동작을 해줘야겠죠? 왜? 맥 주소가 필요하니까. 그쵸? 그래서 그렇게 실제 동작하는 것을 한번 눈으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엔터. 자, 왔다 갔다 하죠? 자, 지금 핑이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즉, ICMP 프로토콜이 동작하고 있다는 거죠. 자, 종료시키고요. 자, 해당 내용을 보겠습니다. 여기 보니까, 실제 보니까요. 여기 한번 봐주셔요. 실제 동작하는 내용을 보니까, 자, 여기부터 시작인 겁니다. 여기부터 시작을 한 겁니다. 자, 멈춰놓고 보겠습니다. 멈춰놓고, 여기부터 시작인데요. 자, 여기. 먼저 무엇이 동작한 거냐면요. 여기 봐주셔요. 10.0.2.5에 대한 맥 주소가 무엇이냐? 라는 것에 ARP가 먼저 동작을 하고 있는 겁니다. 왜냐하면 10.0.2.5와 통신하고 싶은데 맥 주소를 모르니까요. 그래서 먼저 10.0.2.5에 대한 맥 주소를 요청하는 ARP가 동작이 된 거고요. 거기에 대한 응답으로 10.0.2.5에게 뭐죠? 10.0.2.5가 08로 시작하는 IP 주소를 갖고 있다라고, 그쵸? 응답이 되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ARP가 잘 동작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이제 10.0.2.5에 대한 맥 주소를 알게 되었으니까 10.0.2.10 칼리죠. 칼리가 10.0.2.5에게 ICMP 뭐죠? 핑 명령어 ICMP 에코 리퀘스트를 보내고 10.0.2.5 CentOS는 10.0.2.10 칼리한테 ICMP 에코 리플라이 즉 핑에 대한 응답을 보내는 구조로 동작하게 되는 거죠. 자, ARP가 동작한다는 거, 실제 ICMP 프로토콜이 동작한다는 거, 요거를 캡처를 통해서 확인했다. 요게 의미가 되겠습니다. 되었죠? 자, 그리고 나서 우리 여기 이렇게 좀 더 보겠습니다. 만약에 여기서 파이어폭스를 띄우고 여기에서 www.naver.com 가보겠습니다. 그러면 이제는 네이버닷컴도 갔기 때문에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을 겁니다. 자, 다시 해볼게요. 잠깐만요. 지금 데이터가 캡처가 안 된 이유가요. 와이어샤크를 종료시켜놔서 그렇습니다. 다시 구동시켜 보겠습니다. 자, 다시 구동시키고요. 이렇게. 자, 저장하지 않고 구동시키고요. 다시 핑 명령 다시 해보겠습니다. 그쵸? 자, 핑을 다시 했습니다. 근데 이번에는 ARP가 동작하지 않고 바로 ICMP가 동작했죠? 왜죠? 예, 한번 요청이 됐기 때문에 ARP 캐시 테이블에 남아있을 겁니다. 실제 남아있나 확인해 볼까요? 자, ARP-A. 자, 그러면 여기에 10.0.2.5에 대한 맥 주소가 캐시 테이블에 남아있는 거 확인이 됐죠? 있으니까 다시 ARP가 동작하지 않고 바로
ICMP가 동작을 한 겁니다. 픽 명령이 동작을 한 겁니다. 그렇죠? 오히려 잘 됐네요. 이렇게 다시 한번 시도해 봄으로써 ARP가 캐시가 난다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됐죠? 자, 참고로 이 ARP 캐시는요, 항상 유지되는 게 아니라 특정 시간 동안 통신하지 않으면 다시 사라져서 다시 ARP가 동작해야 되는 그런 번거로움이 있습니다. 예, 이 정도 말씀을 드리고 계속 보겠습니다. 자, 이제 이렇게 와이어샤크가 동작한다는 걸 알았으니까 다시 이렇게 해서 한번 파이어폭스를 띄우고요. 네이버닷컴도 접속해보고 또 해보겠습니다. 구글닷컴도 접속해보고 이렇게 접속을 했습니다. 그쵸? 자,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웹브라우저를 종료시키고 다시 와이어샤크로 돌아왔습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굉장히 많은 데이터들이 이렇게 캡처가 됐죠? 자, 멈춰 놓겠습니다. 빨간 버튼 눌러서 캡처를 멈춰 놓고요. 이렇게 한번 시나리오를 잡아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 화면에 캡처된 내용은 오고 가는 데이터를 모두 캡처해 놓은 것으로서 우리가 핵심적으로 관심을 가질 만한 데이터뿐만 아니라 우리 입장에서는 불필요한 많은 데이터가 함께 표시가 되고 있다고 하겠습니다. 우리 디스플레이 필터라는 거를 볼 건데요. 디스플레이 필터는 뭐냐면요. 이렇게 캡처한 내용 중에서 내가 원하는 것만 화면에 표시될 때, 디스플레이 될 때 필터링해서 보겠다는 겁니다. 여기 보시면요. Apply a Display Filter라고 되어 있죠? 요 메뉴를 이용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 한번 이렇게 해볼까요? 10.0.2.5 CentOS랑 왔다 갔다 하는 것만 보겠다.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CentOS랑 왔다 갔다 한 그 데이터만 보겠다. 그러면 이렇게 클릭해서요. 위에다가 IP.addr은 10.0.2.5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무엇을 한 거냐면요. 디스플레이 필터를 세팅한 겁니다. IP 주소가 IP.addr, IP 주소가 10.0.2.5인 거, 발신이든 수신이든 10.0.2.5라는 IP 주소가 있는 것만 나는 디스플레이 확인하고 싶다는 겁니다. 엔터. 그러면 자 10.0.2.5가 있는 소스나 데스티네이션이 10.0.2.5가 있는 것만 표시가 되고 다른 것들은 화면에서 사라졌죠? 예, 디스플레이 시에 필터링으로써 내가 원하는 것만 확인하게 된 겁니다. 자, 됐죠? 이런 기능이 있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여기 보시면 여기 X 표시 있습니다. 해제해 버리시면요. 모든 게 다시 보여지게 되는 구조인 거죠. 그쵸? 자, 캡처한 모든 데이터를 확인할 수도 있지만 그것이 아니라 캡처한 모든 데이터가 아니라 내가 원하는 것만 보고 싶다. 디스플레이 필터를 걸어 본 겁니다. 엔터. 됐죠? 자, 이렇게 확인할 수도 있지만요. 여기 몇 가지 기능을 좀 더 보겠습니다. 와이어샤크에 보시면요. 여기 스태티스틱스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요 내용 한번 보도록 해볼게요. 클릭.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요. 여러 가지 기능이 있는데 분석하는 기구입니다. 어떻게 보면은 분석한다 또는 통계낸다 이렇게 분석하는 어널라이즈 기능도 있고 통계와 관련된 부분이 있는데요. 요 두 가지가 어떤 건 분석이고 어떤 건 통계다 이렇게 딱 가늠하기보다는 나름대로 메뉴로 그룹핑을 해왔지만 목적에 따라서 함께 사용한다라고 봐주시면 좋겠습니다. 이 중에서 우리는 플로우 그래프라는 거를 보겠습니다. 플로우 그래프. 자, 스태티스틱에서 플로우 그래프를 볼 건데요. 일단 클릭해 보겠습니다. 클릭. 자, 그러면은 혹시 최대 이렇게 와이어샤크를 맥시마이즈 상태에서 보시게 되면은 화면에 아무것도 없는데 라고 당황하실 수도 있어요. 근데 창이 뒤로 떠서 그렇습니다. 바로 뒤에 우리 와이어샤크라는 메인 창 뒤에 별도의 창으로 표시가 되기 때문에 눈에 안 보이실 수도 있고요. 와이어샤크를 이렇게 살짝 밑으로 내리시고 뒤에 보시면요. 이렇게 플로우 그래프. 즉 통신하고 있는 데이터를 오고 가는 플로우에 따라 가지고 이렇게 예쁘게 혹은 보기 좋은 형식으로 또는 다양한 형식으로 또는 나의 관점에 따라서 나한테 필요한 형식으로 바꿔서 보여줍니다. 이렇게 그쵸? 데이터가 소스와 데스티네이션을
에서 어떻게 오고 가는지 화살표로도 보여주고요. 기타 관련된 시간 정보라든지 프로토콜 정보라든지 이런 것들을 다 보여줍니다. 자, 이렇게 있다라는 거 정도를 본 겁니다. 그런데 혹시 내가 현재 모든 데이터가 보여지고 있잖아요. 그게 아니라 조금 전에 설정해 놓은 디스플레이 필터에 해당되는 것만 보고 싶은데 라고 하시면 요 밑에 보시면 리밋 투 디스플레이 필터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체크박스가 있습니다. 요거 체크해 보겠습니다. 체크를 딱 하는 순간 디스플레이 필터에서 걸어놓은 그 데이터만 표시가 됩니다. 우리는 10.0.2.5 CentOS와만 오고 가는 데이터를 보려고 했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오고 가는 핑 명령에 해당되는 ICMP 프로토콜, ICMP 에코와 관련된 프로토콜만 오고 가는 것이 이렇게 표시가 됩니다. 자, 이렇게 또 다른 그래프 표시로 오고 가는 플로우, 흐름을 볼 수 있다. 플로우 그래프, 요 메뉴를 보았습니다. 자, 이것뿐만 아니라 이제 하나만 더 볼 건데요. 기본적으로 필터를 제거하고요. 우리 조금 전에 아마 쭉 스크롤 해보시면은요. 자, 네이버로 오고 가는 그 내용도 어딘가 보이실 겁니다. 조금만 스크롤 더 해볼게요. 자, 이렇게 보시면 여기, 자, 이렇게 보시니까 TCP와 관련된 내용도 있고요. 뭐가 데이터들이 좀 몇 개 있습니다. 자, 여기 한번 TCP와 관련된 요 내용 임의로 확인해 보겠습니다. 참고로 실습을 참여하시는 학우님들은 저랑 환경이 또 다르실 수도 있어요. 저는 임의의 스트림 하나를 본 겁니다. 자, 이제 follow 스트림이라는 걸 볼 건데요. 그건 뭐냐면요. 일단 오른쪽 버튼 눌러보겠습니다. 오른쪽 버튼을 딱 누르게 되면요. follow라는 메뉴가 있고요. follow TCP 스트림 있죠? 요거 클릭해 보겠습니다. 자, 클릭. 그러면 뭐죠? 지금 이 스트림은요. TCPO 데이터는요. HTTP 프로토콜을 이용해서 웹브라우저 웹서버와 서로 통신하는 그 데이터를 담고 있는 한 조각입니다. 자, 아직 HTTP 프로토콜 이런 거 익숙하지 않으실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은 차차 우리가 학습해 나갈 거니까 지금은 TCP 통신 방식으로 데이터를 주고받을 때에 커다란 데이터가 한 번에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작은 단위로 나누어가지고 서로 전송이 되고 있는데 그것을 조각난 상태에서 살펴보게 되면 분석하기가 조금 불편할 수도 있잖아요. 연관되어 있는 것을 모아서 한번 화면에 표시해봐라. 라고 한 게 follow stream이라는 메뉴가 될 거고요. 우리는 TCP 데이터를 기반으로 follow stream을 했기 때문에 그 데이터를 모아서 보여준 겁니다. 근데 하필이면 그 TCP 데이터가 HTTP 프로토콜을 위한 것이어서 딱 눈으로 보니까 HTTP 1.0 이와 같은 HTTP와 관련된 그 프로토콜 데이터들이 눈에 보이게 된 거죠. 자, 이와 같은 분석 기능이 있다 정도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학우님들, 아직 우리가 네트워크 데이터와 관련해서 다양한 프로토콜에 대해서 네트워크 서비스 운영에 대해서 많이 살펴본 상황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세부적인 사항들 하나하나는 아직 조금 익숙하지 않으셔서 헷갈리실 수도 있어요. 괜찮습니다. 오늘 우리가 우리가 중요하게 실습을 통해서 확인한 부분은요. 와이어샤크라는 도구가 있고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우리가 이론적으로 살펴본 데이터의 흐름들을 볼 수 있었다 정도. 또 와이어샤크를 이용하면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다라는 내용들, 그리고 와이어샤크를 이용해서 네트워크 데이터를 분석하기 위해서 알아야 될 몇 가지 어떤 기본적인 지식들, 코멘트들 이러한 정도를 확보했다라는 것으로 의미를 부여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기반으로 앞으로 계속 실습을 해 나갈 테니까 점점 익숙해져 가실 겁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마무리 짓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어떠신가요? 어찌 보면 프로그램에 설치하는 것과 다름이 없고요. 또 하나 이 와이어샤크라는 도구는요. 윈도우와 같은 우리 기본 운영체제에 설치해서 사용할 수도 있지만 또 칼리 리눅스라고 불리는 또 별도의 리눅스 배포판에 또 들어있기도 합니다. 그래서 다양하게 필요에 따라 사용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 평가하기 문제를 이용을 해서 관련된 내용들을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TCP/IP 4계층 중에서 인터넷 레이어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다는 것은 무엇인가? 뭘까요? 3계층에 해당한다. 어드레싱 라우팅 기능을 담당한다. TCP, UDP, IP. 벌써 답 나왔죠? 예, TCP와 UDP는 트랜스포트 레이어에 해당되는 거지요. 자, 그 다음 문제 보겠습니다.
IP 버전 4의 헤더 필드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무엇인가? 우리 이제 헤더에 대한 정보, 헤더의 주요 필드에 조금 더 익숙해질 필요성이 있습니다. 소스, 데스티네이션, 포트가 있다? 포트? 포트가 지금 이거 인터넷 계층인가요? 아니죠. 포트는요, TCP, UDP에 들어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나머지 보겠습니다. 소스 IP, 데스티네이션 IP는 있어야 하고, 버전 정보도 있어야 하고, 헤더 책선도 당연히 있어야겠지요. 답은 1번.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이니까 1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문제 보시겠습니다. IP 통신 중 장애 혹은 문제점을 확인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프로토콜로 가장 적절한 것은 무엇인가? 예, 약간 좀 헷갈리실 수 있습니다. 핑, 트레이스 라우트, ARP, ICMP 답이 뭘까요? 예, 답은 ICMP죠. 핑과 트레이스 라우트는 어찌 보면 특히 핑은 ICMP 프로토콜을 이용한 프로그램이라고 생각하는 게 맞겠습니다. 그렇죠? 가장 적절한 것을 찾는 것이니까 답은 ICMP가 되겠지요. 이제 IP 주소를 이용하여 맥 주소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토콜은 무엇인가? 무엇이죠? 예, ARP지요. 예, ARP 프로토콜이 답이 되겠습니다. ARP는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하는 프로토콜이죠. 좀 복잡한 과정을 거칩니다. 그리고 이 ARP의 동작 방식을 전체적으로 확인하려면 서브넷이라든지 여러 가지 것들도 설명돼야 되기 때문에 이후 차수를 진행하면서 계속해서 이제 전체를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를 같이 완성하겠다는 취지로 반복해서 설명이 들어갈 테니까 이번 차수에 설명드린 내용 정도를 반복해 주시면서 한번 이해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이제 정리하기를 보겠습니다. 인터넷 레이어와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 특징을 볼 건데요. TCP/IP 4계층의 인터넷 레이어는 OSI 7계층의 3계층에 포함되고요. 호스트 간 데이터 가로하고 패킷이라고 했습니다. 예, 인터넷 계층에서는요. 데이터를 패킷이라고 부릅니다. 트랜스포트에서 뭐라고 불렀었죠? 세그먼트라고 불렀었죠. 자, 인터넷 계층의 주요 프로토콜로 IP, ARP, ICMP, IGMP 등이 있었다라고 확인해봤습니다. IP, ARP, ICMP 좀 우리한테 상대적으로 더 와닿고 중요한 내용이겠죠. 그렇죠? 네트워크 액세스 레이어는 OSI 7 계층의 1, 2계층에 해당되고 네트워크 매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라고도 불립니다. 예, 네트워크 매체를 통한 데이터의 송수시를 담당한다라고 우리가 특징을 확인했습니다. IP 버전 4, 6, IP 프로토콜, 인터넷 프로토콜은 중요한 키워드죠. 논리적인 주소인 IP 주소를 이용해서 인터넷 계층에서 데이터, 가로하고 패킷을 전송한다. IP 버전 4의 주요 필드, 버전 있었고요. 프래그먼트 옵셋, 나눈 다음에 합쳐야 되니까 타임 투 리브, TTL이라고도 하는 얼마만큼 노력할 거냐, 몇 개의 라우터를 통과할 거냐, 그리고 가장 중요한 소스 IP와 데스티네이션 IP 등으로 구분되어 있다. IP 버전 6는 가장 중요한 키워드 128비트 주소 체계, IP 버전 4의 주소 부족의 한계를 극복해보자. 또 호스트 주소 자동 설정, 패킷 크기 확장, 효율적인 라우팅, 품질 보안 요소 등을 지원하는 특징을 갖고 있다. 이 정도 이야기 했었습니다. 그리고 ICMP와 ARP 볼게요. ICMP 프로토콜은 네트워크 통신 시 장애 또는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점검해서 IP 통신의 제약사항을 보완한다. 베스트 에포트에 따른 문제점과 어려움들을 보완하기 위한 프로토콜이다. 관련 명령어로 뭐가 있었죠? 핑, ICMP 에코 리퀘스트 앤드 리스판스로 동작하는 핑, 트레이서트 그리고 트레이스 라우트. 윈도우에서는 트레이서트고 리눅스에서는 트레이스 라우트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해당 호스트까지 갈 때 어떠한 장비를 어떻게 통과하는지 그 IP를 트레이싱 해보는 거 그런 게 있었습니다. ARP 프로토콜은 IP 주소를 맥 주소로 변환하기 위한 프로토콜이었죠? 그죠? 동작하는 방식이 좀 중요했는데 ARP 캐시 그쵸?를 관리하고 관리한다는 건 먼저 캐시를 사용을 한다는 거고 시간이 조금 더 흐를 동안에 실제 그 IP 주소와 맥 주소를 사용하지 않으면 캐시 테이블에서 제거하겠다. ARP 캐시 관리. 그다음에 ARP 리퀘스트 앤드 리스판스로 동작한다고 했습니다. ARP 리퀘스트 브로드캐스트, ARP 리플라이 유니캐스트 이런 내용들이 들어 있었다라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번 내용 살펴보고 마무리 짓겠습니다.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우리가 계속 주차별로 진행을 할 건데 하나하나가 독립적이라기보다는 전체 특히 그러니까 특히 앞부분에서 설명하는 전체적인 내용들은 전체가 하나로 설명이 되어지고 전체가 하나로 이해가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따라서 각각에 대해서 각각의 주차별로 설명드리는 내용들에 대해서 또 살펴봐 주셔야겠지만 앞뒤로 이제 앞으로도 계속 우리가 이후 주차로도 계속해서 네트워크 관련된 이론들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런 것과 연계해 가시면서 전체를 좀 하나로 이해해 주시는 것을 지향해 주시면 좋겠고 따라서 우리 네트워크 과정은 조금 더 주차별로 논의되고 공부한 내용을 전체를 계속해서 반복하시면서 하나의 네트워크라는 주제 영역 안에서 이해해 주시는 것이 필요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서 잘 참여 부탁드리고요. 또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